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자식들은 결혼도 잘하고 손주들도 예쁘게 낳아서 저는 그저 조용히 혼자 살면서 가끔 애들이 찾아올 때 밥이나 차려주는 게 행복이었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남편이 젊었을 때 악착같이 모아서 산 거였어요.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돈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애들 잘 크고 제가 건강하게 살다가 편하게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였을 겁니다.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건강 문제인 줄만 알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가끔 손발이 떨리기도 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었는데 그때 딸아이가 엄마,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병원 예약해줄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던지. 큰아들도 갑자기 주말마다 찾아와서 엄마, 약은 잘 챙겨 드세요. 제가 영양제 사다 드릴게요 하면서 챙겨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너무 감동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잘 컸구나. 엄마 걱정을 이렇게 해주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죠. 근데 이상한 건 자식들이 챙겨준다는 약을 먹으면 더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딸아이가 예약해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죠? 혹시 우울증 같은 건 없으세요? 이런 질문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누가 자꾸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3시쯤이면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꿈인가 했는데 어느 날은 정말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들한테 물어봤죠. 아들아, 혹시 어젯밤에 엄마 집에 왔었니?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새벽에 가요? 엄마,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자식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게 마치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딸아이는 엄마, 요즘 헛것이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정신과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하고 아들은 엄마가 혼자 사시기엔 이제 위험한 것 같은데 요양원 알아볼까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건가? 치매가 온 건가?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간호사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 이분이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엄마 건강 체크해 주실 거래요. 우리가 돈 다 낼 테니까 편하게 계세요. 처음엔 그것도 고마운 일인 줄 알았죠. 그 간호사분이 김 선생님이라고 40 후반쯤 되신 분이었는데 참 다정하고 친절하셨어요. 약 챙겨주시고 밥도 챙겨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저는 그분이 오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김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드리는 약 중에 하나를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하얀색 캡슐 있잖아요. 그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왜요? 그게 무슨 약인데요?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그게 정신과 약이에요. 그것도 치매 환자들한테 쓰는 강한 약이고요. 어머님은 전혀 그런 약을 드실 필요가 없는데
따님분이 꼭 드리라고 하셔서.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먹은 약들이.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가족분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제 따님분이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엄마 완전히 정신 나간 것처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법원에서 한정치산 선고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한정치산이라는 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나쁜 거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으시면서 어머님, 지금 재산 문제로 자녀분들이 아마도 어머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 엄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셔서 저는 이런 일 절대 못 참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목 놓아 울었어요. 내 자식들이 내가 배 아파 낳고 젖먹여 키운 자식들이 날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니.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이 어머님, 지금부터 작전을 짜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자녀분들 앞에서는 계속 연기를 하셔야 해요. 더 아픈 척, 정신이 더 나간 척. 그래야 저들이 방심하거든요 했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배우가 됐습니다. 아들이 오면 얘야, 너 누구니? 하고 물어보고 딸이 오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하면서 헷갈려하는 척했어요. 약은 김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몰래 화장실에 버렸고요. 김 선생님은 자녀들한테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계세요라고 보고했답니다. 그러면 딸아이가 잘 됐네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답했다고 해요. 제 친딸이 그런 말을 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김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몰래 휴대폰을 하나 더 장만했어요. 자녀들이 알고 있는 제 핸드폰은 그대로 두고 새 핸드폰으로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오면 몰래 녹음을 했어요. 엄마, 이 서류에 사인 좀 해주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하는 딸의 목소리. 이렇게 하면 엄마가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낼 수 있어요 하는 아들의 목소리. 모든 게 녹음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자는 척하고 있는데 딸과 아들이 제 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엄마 이 상태면 이제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진단서만 받으면 법원 가는 거잖아요. 그래, 근데 엄마 집 팔면 우리 반반씩 나눠 갖는 거 맞지? 나 진짜 돈 급해. 당연하지. 나도 빚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우리만 손해야. 제가 죽기를 바라는 소리를 제 귀로 듣다니. 그때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저한테 병원 기록도 구해주셨어요. 제가 갔던 병원의 의사가 사실 딸아이 친구 남편이었대요. 그래서 없는 병도 있는 것처럼 진단서를 써준 거였죠. 김 선생님이 다른 병원에 절 데려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해주셨어요.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치매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 나이 또래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편이라고 했죠. 그 진단서도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3달 정도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저는 매일 바보처럼 행동했고 자녀들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엄마 집 팔면 어디로 이사 갈까? 엄마는 요양원 보내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딸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일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 할 거예요. 엄마 문제로요. 오빠도 오고 오빠 와이프, 내 남편도 다 올 거예요. 엄마도 꼭 오셔야 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았다, 갈게 했죠. 그날 밤 김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내일이에요.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쓸 날이에요. 김 선생님이 어머님 힘내세요. 제가 꼭 함께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한 분 더 모셔올게요 하셨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더 늙고 초라해 보이게 옷을 입었어요.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딸네 집에 갔죠. 거실에 다들 앉아 있었어요. 큰아들 부부, 딸 부부, 그리고 몇 명 더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변호사랑 복지사였어요. 다들 저를 보더니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사람도 아닌 것처럼요.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요. 엄마가 이제 혼자 생활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를 위해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24시간 케어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들이 서류를 꺼내면서 엄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엄마 재산은 우리가 잘 관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했죠. 그때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서면서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재산 관리를 자녀분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후견인 신청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했어요. 후견인. 그러니까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자녀들이 제 재산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봤어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들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이 짜증내면서 누구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중인데 하며 문을 열었죠. 거기 서 있던 사람은 김 선생님이었고 그 옆에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김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저 간호사 김미숙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법무법인 정의의 이준호 변호사님이세요.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이 변호사님이 명함을 꺼내면서 저는 여기 계신 어머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러 왔습니다. 하셨어요. 자녀들 쪽 변호사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머님은 판단 능력이 하려는데 이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있는 것은 일주일 전에 발급받은 어머님의 정밀 건강진단서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받으셨고요. 결과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치매도 우울증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같은 연령대에서 상위 10%에 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아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죠. 저는 그제야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얘들아.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죠.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딸이 엄마 그게 무슨 하려는데 저는 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 안에 지난 3달 동안 너희들이 한 말, 한 행동이 다 녹음되어 있어. 엄마 약에 정신과 약 타서 먹인 것, 가짜 진단서 만든 것,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한 말까지 전부 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딸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완전히 정신 나간 것처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법원에서 한정치산 선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어서 아들 목소리가 나왔죠.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우리만 손해야.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복지사라는 사람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자녀들을 쳐다봤고 자녀들 쪽 변호사는 서류를 집어던지고 일어났어요. 딸아이가 무릎을 꿇으면서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미친 거였어요. 빚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이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벌어진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시도, 사기, 약물 오남용 교사, 재산 편취 시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으셨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자식들을 고소하면 교도소에 갈 수도 있어요. 손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내가 이대로 넘어가면 이 아이들은 절대 뉘우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다른 노인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거라고. 고소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 자식이기 전에 범죄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내가 소중합니다. 딸아이가 엄마.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변호사님이 이미 준비해온 고소장을 꺼냈고 저는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김 선생님이 증인으로 나섰어요. 그 가짜 진단서를 써준 의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를 받았죠. 제 자녀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교도소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 기록은 평생 남을 겁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이혼을 요구했고 손주들은 제게 한동안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곳이었고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대신 제주도에 작은 집을 하나 샀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죠. 김 선생님이 가끔 놀러 와요. 우리는 이제 친구 사이가 됐거든요.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심고 꽃도 심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셔요. 평화롭습니다. 진짜 평화로워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그때 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쯤 요양원에서 아니면 더 나쁜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냈겠죠. 아니면 정말로 정신이 나가버렸을지도 몰라요. 그 약을 계속 먹었다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손주들 이야기예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큰 손자가 제게 연락을 했어요. 16살 아이였는데 할머니, 저 할머니 만나러 가도 돼요?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된다고 했죠. 아이가 제주도까지 혼자 왔어요.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요. 그 아이가 제 앞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줄. 저는 할머니가 아프신 줄만 알았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손자가 할머니, 저 방학 때마다 여기 와도 돼요? 할머니 정원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했어요. 지금 그 손자는 대학생이 됐고 방학 때마다 저를 찾아와요. 다른 손주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왔어요. 자기 부모가 한 일과는 별개로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 아이들을 모두 받아줬어요. 아이들에게 죄는 없으니까요. 딸과 아들은요? 한 번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사회에서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고. 직장에서 잘렸고 친구들도 떠났다고. 이혼도 했고요. 그래도 용서해달라는 말은 없었어요. 대신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만 있었죠.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아직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천천히 결정할 일이고 지금 당장은 제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세상에는 저 같은 노인들이 정말 많아요. 자식들에게 당하면서도 말 못하고 참고 결국 모든 걸 빼앗기는 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정신이 나가버려서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요. 억울하게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 노인분이 계시다면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괜찮으세요? 한마디만 물어봐도 그분들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저도 김 선생님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하세요.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변호사든 사회복지사든 경찰이든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김 선생님이라는 천사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운에만 의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약하다고 자식들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에요. 요즘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나요. 다들 저처럼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같이 울어줘요. 그리고 법률 상담도 받고 재산 보호하는 방법도 배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겪은 일을 지역 신문에 기고했어요. 익명으로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집도 비슷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아는 모든 걸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으는지, 어느 변호사가 도움이 되는지,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지금 제 핸드폰에는 그런 분들의 연락처가 20개도 넘게 저장돼 있어요. 가끔 전화가 와요. 선생님, 오늘 딸이 또 이상한 서류를 가져왔는데 어떡하죠? 선생님, 아들이 통장을 내놓으라는데 줘야 할까요? 저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답해드려요.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 저랑 같이 작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권리보호센터라고 거창한 이름은 아니지만요. 제주도 시내에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일주일에 3번 문을 열어요. 무료 상담을 해드리죠.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이 변호사님이 와주시고 의료 상담이 필요하면 김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저는 그냥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 많은 어르신들이 제일 외로워하세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세상에서 혼자라는 생각에 우시거든요. 한 번은 75살 되신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들 셋이 있는데 셋 다 아버지 재산만 노린다고.
할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신데 아들들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요. 할아버지가 우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애들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결혼까지 다 시켜줬는데 이제 내가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건가?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할아버지 잘못하신 거 없어요.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직도 소중한 분이세요. 그리고 김 선생님이랑 이 변호사님이 나서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지금 그 할아버지는 아들들과 연을 끊고 당신 재산은 당신이 쓰시겠다고 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셨대요. 요즘 그 할아버지가 우리 상담소에 자원봉사를 오세요. 나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상담소가 훨씬 활기차요. 어르신들끼리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제가 못하는 위로를 할아버지는 하세요. 이제 1년이 조금 넘게 지났네요. 제가 제주도로 온 지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여기가 제 집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설렘이 있어요. 예전에는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이었는데 말이에요. 정원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상추도 싱싱하게 자라고 제가 심은 장미도 꽃을 피웠어요. 저는 매일 아침 정원을 돌보면서 생각해요. 이 식물들처럼 저도 다시 살아났구나 하고요.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고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구나 하고요. 손주들이 여름방학 때 모두 왔어요. 4명이나 되는데 다들 할머니 집에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방이 부족해서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아줬죠. 애들은 그게 더 좋다고 캠핑하는 것 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바다에 가고 정원을 가꾸고 저녁에는 제가 해주는 밥을 먹었어요. 큰 손자가 어느 날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엄마 아빠를 용서하셨어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미워하면 할머니만 힘들거든. 그냥 거리를 두고 있어. 언젠가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이 모든 걸 겪은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손주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맞서 싸우는지,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게 제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에요. 가끔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요. 만약 그때 김 선생님이 없었다면? 만약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죠. 아니,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냥 존재만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김 선생님께 매일 감사해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김 선생님은 아니에요. 어머님이 스스로 일어서신 거예요. 저는 그냥 손만 잡아드린 거예요 라고 하시지만 그 손이 없었다면 저는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관계를 맺은 경우도 있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뻐요. 모든 가족이 저희 집처럼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떤 관계는 회복할 수 있고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게 존엄이에요. 제가 요즘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요. 처음에는 손주가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제법 할만해졌어요. 제 정원 가꾸는 모습도 찍고 요리하는 것도 찍고 가끔은 제 이야기도 해요. 구독자가 벌써 3,000명이 넘었어요. 댓글에 힘이 되어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달려요. 처음에는 제 얼굴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어요. 혹시 딸이나 아들이 볼까 봐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부끄러운 건 그 아이들이죠. 그리고 만약 그 아이들이 제 영상을 본다면 엄마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당신들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요. 물론 가끔은 외로워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예전 생각이 나요. 애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다들 행복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제가 애들을 너무 편하게 키운 걸까? 돈을 너무 많이 준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아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저는 최선을 다해 부모 역할을 했어요. 사랑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필요한 건 다 해줬어요.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어른이 된 그들의 책임이에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나이듦에 대하여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만큼 우리는 더 강해진다. 저는 그 구절을 공책에 적어놨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어요. 상담소에서 만난 어느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남은 시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누구 눈치 보면서 살 나이가 아니에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계획이 있어요. 내년 봄에는 유럽 여행을 가려고요. 김 선생님이랑 같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평생 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일이 바빠서, 애들 키울 때는 돈이 없어서, 나중에는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 못 갔어요. 엄마 혼자 여행 가면 위험해요. 그 돈으로 손주들 학원비를 내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말들에 주눅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누구 허락도 필요 없어요. 저는 여권도 새로 만들었고 여행 가이드북도 샀어요. 김 선생님과 매주 만나서 여행 계획을 짜요. 어디를 갈지, 뭘 먹을지, 어떤 호텔에 묵을지. 그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손주들한테 말했더니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손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무슨 일을 겪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거라는 것. 얼마 전에 딸한테서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엄마, 저 정신과 상담 받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제 안의 어둠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용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거예요. 그게 제 벌이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복잡한 감정 때문에요. 미움과 연민, 분노와 슬픔, 그리고
희망? 언젠가는 이 관계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위안이 돼요. 아들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들은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지도 모르죠. 그건 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스스로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제 일상은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요가를 해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다음 정원에 나가서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어요. 9시쯤 되면 상담소에 가요. 오늘은 누가 올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매일이 다르고 매일이 의미 있어요. 점심은 김 선생님이랑 같이 먹어요. 동네 식당에서 간단하게요. 가끔은 제가 도시락을 싸가기도 해요. 제가 키운 채소로 만든 샌드위치요. 오후에는 상담이 있으면 상담을 하고 없으면 동네를 산책해요. 바닷가를 따라 걷는 게 제일 좋아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저녁에는 손주들이랑 영상 통화를 해요. 애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걱정거리들을 다 얘기해줘요. 저는 그냥 들어주고 가끔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일기를 써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내일은 뭘 하고 싶은지. 이게 제 일상이에요. 특별한 것 없죠?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기적이에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이거든요. 그때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내가 미쳐가는 건지 세상이 미친 건지 모르겠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뻐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제 선택으로 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이게 자유예요. 진짜 자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약하다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만약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특히 가족에게라면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에요. 신고하세요. 상담받으세요.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 피를 나눴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사랑에는 존중이 있어야 하고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 김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이 자녀분들과 거리를 둔 건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자식과 떨어져 사는 게 건강한 거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나를 해치는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걸. 요즘 제가 상담소에서 어르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우세요. 그동안 얼마나 자책하며 사셨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나만 참으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들로요. 하지만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 이후에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당신이 평생 그 짐을 지고 살 필요는 없어요. 오늘 상담소에 새로운 할머니가 오셨어요. 72살이신데 아들이 할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몰랐대요. 아들이 서류를 위조했대요. 지금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래요. 할머니가 우시면서 내가 어떡하면 좋아요? 갈 곳이 없어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방법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변호사님도 계시고 김 선생님도 계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봐요. 할머니가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하시면서 제 손을 더 꽉 쥐셨어요. 마치 제가 1년 전에 김 선생님 손을 잡았던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에요. 생존자예요. 그리고 다른 생존자들을 돕는 사람이에요. 밤에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제 얼굴은 1년 전과 너무 달라 보였어요. 주름은 여전히 있고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눈빛이 달라요. 1년 전에는 두렵고 슬픈 눈이었다면 지금은 담대하고 평온한 눈이에요. 살아있는 눈이에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잘 버텼어. 정말 수고했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은 할머니의 제2막 인생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와 주세요. 제 일상도 보여드리고 상담소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요리도 하고 정원 가꾸는 것도 보여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겪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를 구해준 김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김 선생님들께, 세상의 모든 의료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분들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주변의 어르신들을 한 번만 더 유심히 봐주세요. 괜찮으세요? 한마디만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진짜로요. 아파트에 살던 그때보다, 자식들이랑 함께 살던 그때보다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사는 삶이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6시에 일어날 거예요. 요가를 하고 정원에 나가고 커피를 마실 거예요. 그리고 상담소에 가서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할 거예요. 이게 제 일상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일상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한 일상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무슨 일을 겪어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어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